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자. 2. 한국의 위대한 역사. 3. 미국 장교들의 감탄.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백발의 유엔군 사령관이 입을 떼는 순간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이 쏟아졌는데요. 바로 성웅 이순신의 격언이 그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 이순신 장군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지구 반대편 남미의 어떤 나라는 이순신 장군 흉상을 달라고 한국에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고 하죠. 유엔군 사령관이 이순신 장군을 언급한 이유와 함께 이순신 장군이 현재 누리고 있는 세계적 명성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 행사에 참석한 백발의 외국인 사령관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물량망동 정중여산 태산처럼 침착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말이었죠. 벽안에 외국인 사령관 입에서 이순신 장군의 격언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발언의 주인공은 홀 제. 러케머라 유엔 군사령관, 동시에 한미연합군사령관 지위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1981년 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파나마 침공, IT 침공, 아프가니스탄 전쟁 및 각종 이슬람 무장단체들과 싸우며 혁혁한 전과를 이룬 군 전문가는 2020년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군사령관 후임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공수부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특수작전의 정평이 난 그는 많은 이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을 언급하며 한국과 미국의 공고한 연합을 강조하며 앞으로 있을 전쟁 위기 상황에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알고 보면 러케머라 장군은 이순신 장군을 평소부터 존경해왔다고 밝혔는데요. 이순신 장군 동상에 경례를 할 정도로 그를 흠모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순신 장군의 이름은 오히려 한국보다 외국에서 더 알려졌습니다. 해군사관학교에서는 한산도 해전을 가르칠 정도이니 러케머라 사령관이 이를 모를 리 없죠. 태평양 건넌 이순신 장군, 페루 해군사관학교에 흉상 설치돼 심지어 페루에서는 이순신 장군을 모시고자 흉상을 만들어 자국 해군사관학교 세계전쟁 영웅 공원 한편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세계적인 명장인 이순신 장군의 해전은 페루 해군사관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된다고 하죠. 게다가 페루에서 먼저 한국에게 이순신 장군 흉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 영웅 흉상 중 정중앙에 설치될 정도로 극진히 모셨다고 하죠. 과거 일본과 무수히 많은 전쟁을 치룬 미국의 체스터 니미츠 제독은 뉴욕타임스의 승리를 보고하며 이순신 장군을 언급할 정도이죠. 한국인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역사적 인물인 이순신 장군. 전 세계에서 본 이순신 장군. 유럽에선 넬슨과 함께 최고의 제독, 일본에선 중심, 해군 전략가 이미지, 중국에선 해양 세력에 맞서는 영웅. 그런데 해외에서는 어떻게 이순신 장군의 위명을 알게 된 것일까요? 과거 한국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외국인들이 한국 장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업적을 평가하는 것은 일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데요.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해외의 역사가 제임스 머독의 존재가 컸습니다. 그는 고향인 스코틀랜드를 떠나 일본에 머물면서 한국과 이순신의 존재를 알게 되었죠. 그는 자신의 책 일본의 역사의 히스토리 오브 재팬을 쓰던 중 일본 전국 시대를 종결시키고 한국을 침략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연구하다가 이순신 장군의 믿기 어려운 승전 기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서류와 일본 서류를 비교하면서 그는 믿기 어려운 이 해전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에 빠졌는데요. 133척의 배를 단 일기에 배로 상대한 것뿐만 아니라 압도적이었던 일본의 수군을 상대로 부족한 병력을 이끌고 호각으로 싸운 사실에 신화에 가까운 사실이라고 평가하며 최초로 넬슨 제독과 이순신을 비교했죠. 당시 넬슨 제독은 트라팔가 해전에서 거둔 승리로 서양에서 세계 최고의 해군 제독이라는 평가를 받던 인물이었는데요. 그는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함대를 상대로 열세인 영국이 승리할 수 있게 기여한 영웅이었죠. 서양인 입장에서 동양인 장수를 최고 영웅인 넬슨과 비교한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그의 일본사 책이 서구에 출판되면서 이순신 장군의 일화가 퍼졌고 많은 서양인들이 이 믿기 힘든 기록이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했습니다. 놀랍게도 일본과 한국 사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증언에 서양인들은 이때부터
성웅 이순신을 찬양하게 됩니다. 해양국가에서 해양 전력의 영향력, 나라를 구원한 능력이라는 점에서 이보다 더 두드러진 이는 없다. 영국 정부의 관리였던 제이한 룸퍼드는 이순신 장군을 평가하면서 그래도 믿기 힘든 이 역사적 기록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죠. 역사학 전문가들은 이순신의 기록을 연구하면서 인간이 아니라 평가했죠. 한국전쟁의 종군기자로 참전한 월리엄 웨올리엄 위원은 세계를 바꾼 50인 군사 지도자 중에서 이순신을 최고로 꼽았습니다. 미국 유클라 대학 역사학자 마크 길버트 교수는 일본의 야욕을 꺾은 단 한 명의 인물로 이순신을 꼽았으며 일본의 정복 의혹이 300년 동안 중단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해군의 조지 알렉산더 발라드 제독은 그의 저서를 통해 한반도의 이순신을 가리키며 넬슨 제독과 비교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일본 군함을 수백 척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힌 인물이라 평가하며 이순신을 향해 한 번의 실수가 없던 사람이라는 의견을 남겼죠. 제2차 세계대전에서 혁혁한 승전보를 울린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도 자신의 저서인 전쟁의 역사에서 이순신 장군을 언급했는데요. 타고난 전략가이자 전술가이며 탁월한 지도력을 갖춘 장군이라 평가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혁신적인 면모를 주목하면서 판옥선과 거북선에 대해 언급, 불이나 화살, 탄환 등을 방어할 수 있는 선박을 직접 창안한 그의 재능에 일본인들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죠.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스토리는 그래픽 노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인 올리 콤팔은 우연히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접하고 실제로 이런 인물이 존재한다는 것에 충격을 먹었다고 합니다. 슈퍼히어로와 달리 이순신은 실존 안영웅이다. 그는 슈퍼히어로에 가공된 스토리와도 같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각색해 직접 그래픽 노블을 만들었는데요. 한국을 접하지 않았던 외국인이 한국어 자료와 한문 자료를 연구해가며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난중 일기에서 묘사된 기록과 기타 사료들에서 나온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기록을 토대로 이순신이 겪어야 했던 삶의 현장을 고스란히 표현했죠. 오로지 이순신에 매료된 외국인이 해낸 업적입니다. 덕분에 그의 책은 한국에서도 주목을 받았으며 외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마블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스탠 리도 이순신의 스토리를 보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매혹적인 인물이라는 평가를 남겼죠. 서양인들 외에도 일본인들조차 이순신을 두려워하며 박정희의 땅의 역사 일본 해군은 왜 이순신을 군신으로 존경했는가? 이순신을 신신으로 받던 메이지 일본인들, 그를 신처럼 여기며 해군 전력 운용에 있어서 그의 전략을 참고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인 중 그를 가장 숭상했던 도고 헤이아치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 일본 사령관인 도고 헤이아치로는 러시아와의 대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운명을 앞둔 큰 해전에서 승전을 거두었고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서양을 이긴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는데요. 러일전쟁에서 승전을 거둔 그에 대해 일본인 중 누군가가 그를 치켜 세우자 자신은 이순신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다라 말했다고 하죠. 일본 외무성 관리 오다기리 마스노스케 역시 그의 책 조선 이순신전을 발간하면서 일본에서 이순신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렸는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웅지가 세상을 덮고 하늘에 닿을 호걸이다. 그러나 조선의 이순신 때문에 그는 수치를 당했다고 말하며 이순신은 위엄있고 의협심이 강한 품성을 지녔다고 히데요시보다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일본 역사학자 오가사하라 역시 이순신 장군을 평가하면서 이순신은 담대하고 활달함과 동시에 정밀한 두뇌를 지녔다고 말하며 그의 위대함을 칭송했습니다. 심지어 조선의 안녕은 모두 이순신 한 사람 때문에 가능했다고 바라봤죠. 이순신은 일본인들 눈에는 거의 신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적들조차도 그의 인품과 재능에 반할 정도였으니 이순신 장군이 살아 계셨을 당대의 명성은 엄청났습니다. 그가 죽자 명나라 장군이 애통하며 땅을 쳤다는 기록이 남을 정도였죠. 하지만 현재 일본 정부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이순신을 폄하하며 그 기록이 과장되었다고 말하며 업적에 대해 비난을 일삼고 있죠. 도쿄올림픽 때 한국이 이순신 장군의 어록을 사용하자 이들은 반일이라며 길길이 날뛰며 문구를 고칠 것을 요청했죠.
이들 일본인들에게 있어 이순신은 그 자체로 공포이자 열등감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유엔군 사령관이 일본을 의식하지 않고 이순신을 언급하자 일본인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미국인인 폴 러케머라 사령관의 발언에 이들은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하고 불만만 속으로 삭힐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호시탐탐 이순신 장군을 공격하는 일본의 주장에 대응해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한국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러케머라 장군이 인용한 이순신 장군의 말 맞다나 일본은 물론이고 주변 강대국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유명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서 미국 영공의 스파이 풍선에 띄워 타국 정보를 수집하려는 중국을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또한 겁도 없이 타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을 단숨에 제압하는데 미군의 값비싼 전투기를 대안으로 한국산 KF-21이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알래스카주 상공에 출현한 미확인 풍선들을 F-22 전투기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교적 값싼 구식 무기인 풍선을 격추하는데 대당 3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4,500억 원에 달하는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 F-22가 투입되었으며 휴로노 상공에서 비행체를 격추할 때는 대당 1,400억 원이나 하는 F-16 전투기가 자국 영공에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미확인 비행체를 한 번에 격추하지 못해 값비싼 미사일과 운영비가 비싼 전투기를 낭비했다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휴로노 상공에서 풍선 격추 시 발사한 미사일은 표적을 마치지 못하고 바로 호수에 떨어졌으며 이 미사일은 한 발 가격이 무려 최소 40만 달러 양억 원에 이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게 영공이 뚫린 것도 모자라 가만히 있는 표적도 못 마쳤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내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전투기의 성능과 더불어 비싼 가격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현재 미국 공군 내에서는 앞으로 KF-21 도입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미국 국방산업계와 한국 방산업계 모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F-21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F-35와 F-22에 대한 경쟁력을 갖춘 기술력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KF-21은 스텔스 능력과 첨단 전자 장비, 고속 비행 능력, 다양한 무기체계 및 레이더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공군은 지난해 F-22 랩터의 운영 비용 증가 문제로 먼저 배치한 33대의 F-22 전투기를 퇴역시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 공군의 예산 담당 고위인사는 스텔스 전투기인 F-22는 현재 상태에서 훈련용으로 업그레이드하는데 너무 큰 비용이 든다고 말하며 미 공군이 낡은 전투기를 계속 운영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 첨단 센서를 장착한 신형 F-22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스텔스 기능을 가진 F-35의 라이트닝 아이의 전투기를 성능 개량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었다 밝혔는데요. 하지만 두 기종 모두 당대와 운영비 역시 기사 전투기 관련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게 관계자들의 주된 입장입니다. 아무리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이지라도 이 같은 비용을 줄이고 싶을 것인데요. 그래서 몇 가지 방안 중 한 가지 대안으로 KF-21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군 관계자들은 군사 동맹국인 한국이 KF-21을 완벽에 가까운 결과물로 만들어내면 미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소식은 전문가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일 겁니다. F-22 랩터는 미국 공군의 심장을 이루는 전투기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KF-21의 성능이 뛰어나고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향후 F-22 랩터를 모두 퇴역시키고 KF-21 보라매로 대체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결정은 앞으로 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F-22의 운영비와 F-35 전투기에 대한 잦은 오류와 결함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KF-21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KF-21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미국 공군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F-35 전투기의 문제가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F-35 전투기는 잦은 오류로 미국 내에서 말들이 많이 오가고 있어 KF-21의 높은 성능과 안정성이 미국 공군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KF-21은 기존의 전투기와는 달리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단가가 낮게 측정되어 수입국들에게 판매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미국 군 관계자들은 국사동맹국인 한국의 KF-21
보라매의 거는 기대치가 크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바탕으로 미국의 군사 전문 블로거는 미국 공군에서 KF-21을 F-22 랩터의 대체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KF-21의 성능 및 미래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한 검증 단계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만약 미국 공군에서 KF-21을 도입하게 된다면 그 수량은 약 200대로 추산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KF-21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미국 공군이 이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KF-21의 시험 비행은 41차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군 관계자들은 KF-21의 비행 시험 결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연이은 비행 시험으로 한국 전투기가 미국에서 검증된 F-35 전투기와 비교해도 크게 밀리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다소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F-22 랩터의 신뢰성과 성능이 여전히 뛰어나기 때문에 대체할 만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불어 KF-21의 비용 문제 역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도입 비용이 미국 군사 예산 내에서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KF-21 도입을 검토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KF-21 전투기의 성능과 기술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는 강력한 가성비로 평가되는 KF-21 보라매가 미 공군이 매일 운용해도 부담 없는 기체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록히드 마틴과 협업을 했기 때문에 미 공군 조종사들에게도 익숙한 플랫폼이죠. 작년 타이의 협력 직원으로 파견된 록히드 직원들 역시 KF-21의 비행을 관찰하고 그 성능에 감탄했었으며 그들은 KF-21 보라매의 민첩성과 기동성 그리고 높은 고도에서의 비행 안정성은 대단하다 평가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전투기 중 하나인 F-22 랩터와 비교해도 KF-21의 비행 성능은 놀랍도록 우수하다고 이야기했었으며 이러한 KF-21 전투기의 높은 수준의 성능과 선진 기술력은 국제적인 시선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외 수많은 국가들이 KF-21 전투기를 주목하고 있으며 수출 계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미국의 KF-21 도입 여부에 관한 결정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미국의 KF-21 도입이 실현된다면 한국의 군수산업에 큰 도약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콧대 높은 미국이 자국산 전투기 대신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의 전투기를 운용한다면 세계적으로 엄청난 광고 효과를 볼 것입니다. 특히 KF-21이 양산된다면 중동 지역의 전투기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군수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KF-21 전투기는 국산 전투기로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카이는 이번 KF-21 개발을 통해 국내 전자산업, 기계산업, 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산업 전반의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일 정도로 방어에 치중한 이스라엘, 메르카바.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서도 필요한 전차일까요? 확실한 건 메르카바에도 단점은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체계는 화력, 기동력, 방어력 등 다양한 성능에서 팔각형을 그릴 때 가장 이상적인데요. 극단적으로 방어력에 치중한 메르카바는 다른 부분에서 그만큼 희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카바의 설계 사상은 좋든 싫든 대한민국이 배워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상관관계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메르카바의 가장 큰 단점은 편의성입니다. 이는 무기체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단적인 예로 메르카바에는 근한 자동장 전장치조차 없습니다. 이로 인해 K2 흑표가 3명으로도 운용이 가능한 반면 메르카바는 탄약수까지 4명이 필요한데요. 그나마 메르카바 K3부터는 반자동 장전장치를 탑재하면서 탄종이 자동으로 골라졌지만 그 이전 세대만 하더라도 탄약수가 탄의 종류까지 직접 골라 장전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대 전차의 자동장전장치가 필수라는 말은 아닌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응원 에이브람스도 여전히 수동장전장치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장전장치의 유무는 전투 지속력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례로 에이브람스의 경우 숙련된 병사를 기준으로 7초 일발 재장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분당 8, 9발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차 교범 기준이고 숙련도에 따라 장전 속도도 천차만별입니다. 더군다나 전투가 길어질수록 탄약수의 전투 피로도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K2의 경우 자동장 전장치를 탑재하면서
분당 최대 10발 이상의 장전이 가능하며 기계인 만큼 지칠 일도 없습니다. 또 중량도 문제인데요. 메르카바 MK4는 전장 9m, 전폭 3.7m, 전고 2.6m로 K와 거의 유사한 크기입니다. 그런데도 K의 전투 중량이 56톤에 불과한 데 비해 메르카바 MK4의 중량은 무려 65톤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영국의 챌린저 1을 제외하면 주력 전차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하는데요. 이 때문에 메르카바 MK4에 이르러서야 K와 마찬가지로 1500마력의 엔진을 탑재하면서 시속 67km가 가능해졌습니다. K가 시속 70km는 너끈히 돌파하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느린 속도인데요. 또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엔진을 차체 전면에 배치하면서 조종수의 위치가 굉장히 후방으로 빠졌고 이로 인해 메르카바 MK4는 조종이 어려운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사실 메르카바에 특이할 정도로 심한 방어력 집착과 대전차 미사일, 박격포까지 탑재한 무장은 시가전이 잦은 이스라엘군의 전장 환경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 기동력이나 편의성을 희생하더라도 괜찮았던 건데요. 쉽게 말해 이스라엘의 전장 환경에 맞춘 선택과 집중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방산시장에서 12위권에 머무르는 이스라엘이지만 메르카바 수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이스라엘의 특수한 환경에만 목적을 맞춘 전차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수출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승무원의 생존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차보다 의적 자원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이스라엘의 넓이는 고작 22,145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데요. 전라도와 거의 엇비슷한 크기입니다. 또 2021년 기준 인구수는 936만 명을 조금 넘는데요. 이 정도면 2021년 기준 서울특별시 인구 966만 명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또한 산유국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자원 빈국인데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한 인적 자본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여러모로 대한민국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두 국가 모두 작은 나라로서 자원은 부족하나 인적 자원을 통한 기술력 성장으로 이러한 제한을 능가할 만큼의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대한민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사람이 자산입니다. 그래서 전장에 나가는 군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교리상 가장 앞에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랍의 대국들과 육지로 연결된 채 몇십 배의 인구를 상대로 전쟁을 이어가려면 당연하게까지 한 선택인데요. 이스라엘인들은 2000여 년 전부터 바빌론, 이집트, 마케도니아, 로마로부터 압제를 겪었고 그 후로는 아랍과 오토만 그리고 영국에 속박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태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한국과 동일하게 1948년에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좋기 50배에 달하는 적대국 인구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성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국가안보 대응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절대적으로 위협적인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보는 대응의 자유와 최대의 군사력 확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단적으로부터 도발을 받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보복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복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정교함과 동시에 확증 타결력이 동원된 타격으로 적의 공격 의지를 상실케 하고자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추적은 북한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중국이 있고 일본까지도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같은 열강으로부터 억압을 받아왔는데요. 이로 인해 상대가 도발하기 이전에 사전에 차단하는 억제력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질 좋은 공격 역량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적성국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히겠다라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겨졌는데요. 전쟁을 억제하는 데는 그에 마땅한 힘을 보유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이 절대적인 명제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인명중시 사상과 억제력 보유를 위한 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화약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생명을 담보로 한 위협적인 상황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는 여전히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은 그림자 전쟁을 지속하고 있고 전쟁의 양상은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핵을 개발하는 이란을 은밀하게 공격하고 이란도 이스라엘을 보복 공격하는 선전포고 없는 비공개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그림자 전쟁은 이란의 핵 개발이 본격화된 2000년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핵 보유국으로서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한 순간 자신들의 핵 억제력이 중화될 것을 우려하며 이란의 핵 개발 저지에 실제적 무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이스라엘은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의 원심 분리기 등의 사이버 공격을 진행했는데요. 반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 순도를 올리겠다고 위협하며 시리아와 레바논에 포진한 친이란 세력들을 활용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 전쟁이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가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상대방을 압박해 자신에게 유리한 입지를 조성하려는 벼랑 끝 전술을 자행하며 감정적으로 치닫는 한 중동 지역 곳곳에서 축적된 이 분쟁의 에너지가 한순간에 분출해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대한민국의 전면전 시나리오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물론 이런 걱정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라는 표현은 이미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전쟁 때부터 나왔던 표현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오일 쇼크는 있었을지언정 실제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다면 정말 이처럼 무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로지 강력한 대응 태세만이 전쟁을 억제해왔는데요. 폭풍전야의 동북아 정세에서 대한민국 또한 이스라엘과 같은 극단적인 수준의 준비만이 유일한 대비책입니다.